앞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습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쯤에 한번 7강에서 연습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전반기 때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중간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새롭게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하반기 때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한 20대여섯 문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처럼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잠깐 강의를 중지하셨다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한번 교재 중간부터 한번 훑어보시도록 하고요. 난 뭐 이미 준비됐어 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지금 당장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 중 물리적 저장 장치들이 에 대해서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른 기준으로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컴퓨터의 저장 장치의 구조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단일 장치가 아닌 여러 개의 속도와 특징을 갖는 다양한 장치들이 어떻게 대칭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 그런 여러 개의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것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레지스터라든가 아니면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CD-ROM, 그 다음에 2차 저장 장치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요. 그 다음에 캐시, 그런 여러 개의 기억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빠른 거는 어떤 거죠?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였죠.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CD-ROM이라든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장 공간이 크지만 느린 테이프 장치들이 있겠죠. 자, 그것 중에 일부에서 속도 순으로 쭉 나열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건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가 8차시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설명드렸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6.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리적인 기억 또는 저장 장치들이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른 순서로는 레지스터, 캐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그 다음에 과학 디스크, CD-ROM 같은 그런 드라이브 순이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병이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의 테이블에 4개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고정 길이 레코드인데 각각의 레코드의 길이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는 얼마일까?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보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답은 일반적으로 캐릭터 1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1바이트를 차지하죠. 자, 그러니까 회원 번호부터 10바이트, 45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 그 다음에 13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나의 레코드의 크기가 잡히겠죠. 고정 길이 레코드에서 왜 이런 레코드의 길이를 따져야 돼? 라고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디 부분이요? 교재 답은 4번이고 72바이트라는 걸 아시고요. 교재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요. 6.3.1절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테이블의 컬럼이 정의된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레코드가 저장될 때 모든 레코드의 길이가 같은 고정 길이 레코드와 서로 다른 가변 길이 레코드가 있다고 했죠. 이 가변과 고정 길이 레코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걸 8차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에 대해서는 한 사이즈, 한 문자가 1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7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고정 길이 레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72바이트대로 계속 레코드를 끊어나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의 레코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길이 레코드에서는 전체 레코드의 길이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레코드들이 파일 내 임의의 위치에 저장되며 그 다음에 저장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파일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저장되는 순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개의 캐비넷이 있으면 아무 캐비넷이나 무조건 열어서 그냥 비어있어? 그럼 들어가 라고 하는 식으로 레코드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파일 구조는 뭐일까라고 묻는 건데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현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파일 구조 종류 크게 3가지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쉬. 이렇게 3가지가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이 중에서 위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위치에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파일 구조는 바로 힙 파일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답은 힙 파일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파일 구조는요, 교재 6.3.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의 8차시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순차는 레코드들이 입력되는 순서에 맞춰서 또는 키 값이라고 하는 특정 컬럼 값의 순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 저장되는 파일 구조. 그렇죠? 그 다음에 해시 파일 구조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어느 블럭에 그 레코드가 저장되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파일 구조. 그 다음에 이번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힙 파일 구조는 무엇이요? 공간이 주어진 여러 개의 블럭이 있으면 비어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파일 구조가 바로 힙 파일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각각의 파일 구조에 대해서 장단점을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6.3.3절 보시면서 어떠한 파일 구조가 어떠한 특징점을 갖는다라는 점도 같이 조금 알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변 길이 레코드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교재 등이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가변 길이 레코드가 단순히 어떤 특정 하나의 테이블에서 컬럼이 베리어블 캐릭터일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 여러 상황상 가변 길이 레코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잘 기억을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네 개의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레코드가 멀티셋을 이용하는 컬럼을 가질 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컬럼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종종 관계형 모델을 사용하는 그러한 DBMS에서 이렇게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기능을 지원하는 게 바로 멀티셋이고요. 그럴 때 바로 하나의 레코드가 가변 길이 레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한 블록 내에 저장되는 레코드의 유형이 둘 이상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블럭에 세 개의 테이블에 대한 레코드가 같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블럭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길이를 갖는 레코드가 저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변 길이 레코드처럼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고정되지 않는 컬럼이 한 개 이상일 때 무슨 얘기냐면 베리어블 캐릭터와 같이, 그렇죠?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컬럼의 길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변 길이 레코드 맞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왜 4번일까요? 레코드의 수정이 매우 자주 발생할 때 이게 레코드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예,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시지 않으셨겠죠? 네,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6.3.2절에서 그 다음에 강의에서는 8차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가변 길이 레코드가 꼭 많은 분들이 베리어블 캐릭터 타입을 쓰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돼 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꽤 자주 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 이외에 언제 또 가변 길이 레코드가 고려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레코드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또는 블럭의 헤더에 다음과 같은 모양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변 길이 레코드는요, 각각의 레코드의 길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레코드의 시작과 그 다음에 길이를 무조건 시스템에서 하고 있어야지만 그 레코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보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컬럼의 시작 위치와 길이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인 DBMS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형태의 유형이 바로 가변 길이 레코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블럭 내부에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레코드의 시작 위치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구조, 다리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래도 보기를 보시면 딱 떠오르실 거예요. 1번 페이지 구조와 2번 웹페이지 구조, 3번 슬로 페이지 구조, 그 다음에 4번 페이지 테스트. 어떤 걸까요? 네, 답은 바로 3번 슬로 페이지 구조라고. 페이지 구조? 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3.2절에서 가변 길이 레코드 처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8차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드렸던 것대로 뭐냐면 가변 길이 레코드의 시작 위치와 길이를 효율적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마련되는데 그게 바로 슬로 페이지 구조다라는 거 확실히 이번 기회에 모르셨다면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요청자 레코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 인덱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인덱스라는 것은 검색할 때 어떤 레코드가 어느 블록에 있는지 그걸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지 빨리 가지고 와서 사용자한테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바로 인덱스라고 했는데 단순히 검색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다른 평가 요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인데요. 어떤 게 인덱스를 사용할지 말지, 또는 어떤 인덱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고민하는 게 적합해 보일까요? 첫 번째가 새로운 데이터 삽입 시 발생하는 인덱스 부지 유지 비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되면 이 레코드를 검색을 빨리 해오기 위해서 인덱스의 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 속도는 빠른데 이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 인덱스 구조를 바꾸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도 별로 이런 인덱스를 사용할지 말지에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 가장 근본적인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유죠. 검색이 빨라야지. 검색이 별로 안 빨라지는데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세 번째가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공간 비용. 검색을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데이터는 1GB밖에 되지 않는데 검색에 필요한 인덱스가 5GB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질의 요청 빈도.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해, 그 컬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조회해라는 게 과연 인덱스의 효율성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7.1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강의 9차시에서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기 세 번째 1번, 2번, 3번을 고려해서 어떤 인덱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인덱스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검색키 값에 대해 검색키의 값, 포인터의 쌍으로 구성된 인덱스 엔트리를 갖고 인덱스 파일의 크기가 커서 I/O 비용이 증가하여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그런 형태의 인덱스가 무엇일까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어떤 인덱스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검색키 값에 대해서 인덱스 엔트리를 구성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를 지칭하는 인덱스 엔트리를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에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인덱스 엔트리가 듬성듬성 어떤 몇몇 레코드에 대해서 만들 것이냐 이거를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서 인덱스의 어떤 구분을 하죠. 그게 바로 희소 인덱스와 밀집 인덱스 그리고 다단계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그것과 유사한 것이 주어지는데요. 자, 일단 해시 인덱스는 인덱스의 한 종류 중 하나니까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답은 어떤 거겠죠? 네, 여기는 밀집 인덱스가 되겠죠. 밀집이라고 꽉 들어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인덱스 엔트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소 인덱스는 말씀드린 대로 듬성듬성 그런 형태로 만드는 인덱스가 바로 희소 인덱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공부 다시 자, 도트 7.2.1절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강의 9차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형까지 그려가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설명드렸으니까 잘 모르겠다 혹은 답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이 부분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B+3의 예시이다. 그 다음에 이순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포인터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B+3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트리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B+3를 설명을 하면서 B+3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엔트리가 삽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 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검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색이 된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거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리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인덱스는 금방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이 답은요. 이 문제의 답은 우리가 굳이 인덱스가 뭔지 몰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인덱스가 엔트리 어떤 인덱스 엔트리? 이순신에 대한 인덱스 엔트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B+3에서는 지금 맨 밑에 있는 단말로드에만 그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순신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로 오려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 안 하고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1번, 그 다음에 몇 번이요? 5번, 그 다음에 8번을 따라가서 이순신 레코드가 어디 있는지 따라가겠죠? 그래서 답은 네, 4번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리시지 않았길 제가 바라고요. 이거 틀리셨으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RP문제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본적으로 그 트리의 유형과 비슷한 형태의 트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략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이라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틀렸다고 하면 교재 7.3.2절에 가보시고요. 강의 부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중간중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부터 단말로 따라가며 그 다음에 루트하고 그 다음에 중간 노드에서는 거기 있는 키값보다 작으면 왼쪽, 그렇죠? 그 다음에 크면 오른쪽을 따라간다. 단말 노드에서는 어떤 키값에 어디에? 왼쪽에 있는 경로를 따라가면 뭐가 있다? 예, 원하는 그 키값을 갖는 레코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쉽게 B+3의 동작 과정 아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코드의 검색 키 값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K요. 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H라고 하는 어디에 들어가면 출력으로서 그 레코드를 담을 수 있는 버킷을 가리키는 그러한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킷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는 딱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문제가 여러 개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9.1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검색 키를 버킷 주소에 대응시키는 아까 그 마름 목표의 H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충분히 아시겠죠? 자, 보기는 네 가지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해시 함수, 도메인, 대칭 함수. 뭐겠습니까? 사실 대칭 함수는 저도 보기를 뭐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수학책만 찾아보고 함수 이름 들어간 거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답은 H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답은 해시 함수겠죠. 즉 뭐냐면 키값을 입력값으로 갖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형태의 키값이 저장되어야 할 버킷의 위치를 가리키는 걸 바로 우리가 뭐라 한다? 해시 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7.4.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14시에서 제가 인덱스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그런 형태의 구조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즉 말씀드린 대로 해시 함수에 따라서 키 값을 갖는 어떤 레코드 또는 인덱스 엔트리가 어느 버킷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 결정이 돼서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로 해시 파일 구조 또는 해시 인덱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까 사용되는 함수가 해시 함수이다 라는 것이죠. 자, 9-2번인데요. 서로 다른 두 레코드 R1과 R2의 검색키
X가 H에 의해서, 해시 함수에 의해서 동일한 버킷으로 대응되었을 때 R1과 R2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 무슨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키 값은 서로 달라요. 근데 해시 함수 통과시켰더니만 같은 버킷으로 가래요. 그렇죠? 얘네들은 같은 버킷 내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산다 하는데 뭐라 그러죠? 동거한다 그러죠? 그래서 답은 동거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7.4.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의 10차시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검색 키에 해당되는 엔트리가, 인덱스 엔트리가 같은 버킷에 저장되면 얘네 둘을 동거자라고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동거자가 너무나 많아져서 버킷에 더 이상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을 만큼 꽉 찼는데도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를 뭐라 그래요? 오버플로우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해쉬의 동작 과정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따라서 버킷의 개수, 즉 B1, B2, Bn이 조절되는 형태의 해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버킷의 개수가 딱 정해지면 이거를 정떡 해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버킷의 개수가 저장하려고 하는 레코드 또는 인덱스의 개수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되는 형태의 해싱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동적 해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적 해싱의 대표적인 그 사례인 확장성 해싱까지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같이 보세요. 어디 있냐면 7.4.2절에 있습니다. 10차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적 해싱은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지를 몰라서 많이 잡아놓으면 공간 낭비가 심하고 좁게 잡아놓으면 계속해서 오버플로우가 나와서 해싱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동적으로 버킷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요청되었는데 그게 바로 동적 해싱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했을 때 남자에 대한 비트열로, 이걸 비트맵이라고 하죠. 비트맵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문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성별 이 컬럼에 대해서 비트맵 인덱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들에 따라서 비트맵이 여러 열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자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비트가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1. 두 번째도 남자니까 1. 세 번째 남자니까 1. 네 번째가 여자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0.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자니까 1. 자, 이렇게 해서 1, 1, 1, 0, 1, 0, 0 이라고 하는 식의 비트맵이 만들어지겠죠. 자, 어떤 거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번 1, 1, 1, 0, 1, 0, 0 이라고 하는 식의 비트맵이 바로 남자에 해당되는 올바른 비트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예, 제가 7.5절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강의 10차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V에 해당되는, 특정 값, V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의 비트열은 어떤 특정 그 컬럼의 값이 V이면 1, 아니면 0으로 해서 비트맵을 구한다라는 게 바로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 기억 안 난다 그러시면 7.5절에 가셔서 비트맵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과정도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지가 DBMS에서 수행 시 내부적인 표현으로 변환된다. 내부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SQL이 DBMS에게 어떤 절차를 내면, 그렇죠? DBMS 엔진은 어떤 처리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고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내부의 표현으로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SQL 배우기 전에 배웠습니다. 답은 뭘까요? 바로 SQL은 아니고요. 바로 관계대수죠. 그렇죠? 네. 이 관계대수를 먼저 배웠죠. 관계가 모델을 배웠죠. 관계대수가 뭐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여러 가지 연산자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연결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즉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산자에 대한 수학이 바로 관계대수인데요. 즉 내부적인 표현이 바로 처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대수로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SQL뿐만 아니라 관계대수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이 내용은요 바로 교재 8.1절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강의 11차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스와 변환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대수를 통한 내부적인 표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DBMS. 그래 관계대수 알겠어. 트랜잭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트랜잭션이 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연속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바로 트랜잭션인데요. 자, 이 트랜잭션은 에시드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묻는 그거 이제 문제예요. 자, 1번 확장성, 2번 연타성, 독립성, 지속성인데 답은 뭘까요? 답은 에시드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답은 1번. 바로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확장성이 내가 보기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요. 9.1.2절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굳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강의 12차시 꼭 돌려보시고요. 트랜잭션은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이 트랜잭션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시드 해가지고 어토미시티, 원자성, 컨시스턴시, C요. 그래서 일관성,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독립성, 그다음에 트랜잭션이가
A라고 하는 지속성, A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야지만 데이터의 맛을 깨지지 않기 때문에 DBMS가 이 네 가지 특성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확장성은 트랜잭션이 가져올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인가요? 자, 동시에 실행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꼭 동시에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향상. 이게 동시에 실행하는 이유일까요? 두 번째, 가용성을 향상시킨다. 3번, 대기시간 감소시킨다. 4번, 처리율과 자원의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답은 뭘까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생각해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은요, 9.1.5절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시겠다. 강의에서는 12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동시에 실행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DBMS에 막 여러 가지 SQL을 요청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일관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동시에 실행하려고 해요? 동시에 실행하면 일관성이 훼손될 확률이 확 높아지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2번, 3번, 4번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 즉 대기시간 감소시켜요. 자원의 활용률을 높여요.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개의 처리 결과에서 만족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관성 측면에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스케줄 S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프가 무엇을 포함하면 스케줄 S는 충돌 직렬성이 없어진다. 죄송합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요. 직렬성이 없어진다는 건데 일단 충돌 직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는데 그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막 결합되거나 하는 스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일일이 끌어낼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차화시킬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첫 번째, 커밋. 2번, 타임 스텝 순서. 3번, 충돌. 4번, 사이클. 뭘까요? 답은? 네,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스케줄에서 어떤 트랜잭션 A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랜잭션 B가 A가 새로운 자원을 요청해요. 그렇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B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A가 요청해요. 이렇게 순에서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거 그냥 실행해버리면 일관성의 훼손이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그런 스케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직렬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순위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새 9.1에서 설명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의 12차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의 스케줄과 충돌 동등한 스케줄이 아닌 것은? 보세요. 이런 스케줄이 주어졌어요. 자, 충돌 동등하려면 뭐냐면 그러니까 교환을 할 때, 순서를 교환할 때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같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리드와 리드는 서로 교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드와 라이트와 리드, 그 다음에 라이트와 라이트를 교환하는 건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 동등하다는 얘기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교환을 하는 게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기인데요. 지금 이런 식의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순서가 뭐가 바뀌었냐? 기억 안 나시죠? 지금 여기 있던 게 여기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같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리드와 리드는 교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보기에서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충돌 동등을 가집니다. 충돌 동등합니다. 그렇죠? 충돌적으로 동등해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 항목 A에 대해서 리드와 리드끼리 교환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가요? 얘는요, 밑에 있는 여기를 지금 교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트와 라이트 교환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이유가 하나는 B고 하나는 A예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교환을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기입니다. 얘는요, 밑에 있는 거를 쭉 다 끌어올리고요. 이쪽 T1 쪽에 있던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다 끌어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교환을 하는데 교환할 때 이쪽 T2에 대해서는 B 항목에 대한 연산을 끌어올린 거고요. 이 왼쪽에 있던 T1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 있던 연산인데 이거는 A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교환되어도 그게 리드든 라이트든 관계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지금 교환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충돌 동등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중간에 있던 리드 A가요, 여기 있던 라이트 A와 지금 교환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아까 여기 있던 여기쯤에 있던 리드 A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라이트 A가 이렇게 교환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같은 또 A 항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리드 빼고는 모든 라이트가 하나가 섞여 있으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충돌 동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뭐 굉장히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9.1.5절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강의는 12차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일 경우에는 충돌을 일으켜서 교환할 수가 없다.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가요? 항목 A를 읽고 항목 B를 읽고 이럴 때는요, 교환에 아무리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관계는 같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전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모든 트랜잭션 순서상 TI와 TJ에 대해 TI가 기록한 데이터 항목을 TJ가 읽는다면 TI의 커밋이 TJ의 커밋보다 먼저 나타나는 스케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IJ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TI가 기록한 데이터를 TJ가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TJ가 먼저 커밋을 해버려서 저장을 해버리면 뭐 TI가 나중에 그래 나도 정상적으로 끝났어 커밋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TI가 기록한 걸 TJ가 커밋을 먼저 해버렸는데 TI가 나중에 야 나 이거 잘못됐어 나 이거 그냥 어버지 시켜버릴래 그래서 실패를 딱 기록해버리면 TJ는 잘못된 지금 회복을 시켜야 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고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때문에 항상 TJ가 나중에 TA가 먼저 사용한 데이터를 읽었을 때 TJ가 무조건 먼저 커밋되고 그 다음에 TJ가 나중에 커밋되는 이런 형태의 스케줄을 뭐라 한다? 회복 가능 스케줄이라고 얘기하죠. 이래야지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이 순서가 TI와 TJ의 순서가 이거 뒤바뀌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스케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모르겠다. 강의 12차시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왜 다 다시 공부해야 쓰겠다. 먼저 커밋이 되어야만 하는지 아시겠죠?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락 기반 규약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다음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됐어요. 이러면 어떤 스케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가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락과 언락을 지금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고 끝날 때 풀어요. 그렇죠? 이러면 T9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T10이 요청하고 T10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T9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정 기다림이 발생한다. 그런 형태의 상황을 뭐라 한다? 교착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교착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스케줄을 교착 상태 포함 스케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답은 3번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착 상태가 굉장히 골칫거리라는 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9.2.1절에서 교착 상태가 무엇이며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13차시 강의에서 여러 예제를 제가 직접 상황상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검증 기법에서 시행 동안 거치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기술한 것은 무엇일까요? 검증 후에요. 얘는 뭐냐면 뭔가 락 기반 규약처럼 자원을 확보하고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시간상 순서를 쫙 보고 나서 얘네가 이런 순서를 거쳤네? 순서가 올바라? 그러면 그대로 처리돼. 라고 하는 식이에요. 네요? 자, 어떤 순서일까요? 일단 검증은 뭘 하냐면 어떻게 해요? 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검증하고 기록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잖아요. 맞나요? 일단 판독은 어디 문자가 있나 없나 들여볼까? 뭐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검증은 들여다보면서 그 순서가 논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 기록은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똑바로 돼서 문제 없어 라고 했을 때 데이터비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당연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검증 기법의 일반적인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검증 기법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9.2.2절에서 살펴보시고요. 검증 기법에 대해서 이게 커밋 상황인지 아니면 오버로드 시켜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강의 3차시에서 거기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교착 상태의 회복에서 교착 상태의 트랜잭션 집합이 주어지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귀시킬 트랜잭션을 결정해야 된다. 이때 복귀시킬 대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무조건 엄청 있을 때 그 중에 몇몇 개를 빼야지만 나머지가 실행이 되니까요. 그때 이 빼야 할 트랜잭션은 뭐라 그럴까요? 보기가 네, 이렇게 4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희생자, 에러, 체크포인트, 로그 레코드. 답은 몇몇 개의 트랜잭션이 나머지 엉터있는 트랜잭션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희생한 거잖아요. 답은 얘네들 희생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9.2.5대 설명하고 있고요. 강의 13차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희생자를 선별하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 21번 문제입니다. 라이트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기 전에 로그 레코드를 우선 로그에 추가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를 DB에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사용자가 언제 어떤 데이터의 값을 뭐에서 뭘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 로그 레코드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예, 로그에 기록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냐면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데이터를 먼저 변경을 하고 나서 DB에 반영을 하고 로그 레코드를 기록을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변경하고 나서 나 변경했어라고 써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변경을 하고 나서 내가 변경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 데이터베이스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수정했다라고 기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뭘 하냐면 DB에서는 먼저 수정하겠다고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로그 레코드를 먼저 남기고 나서 그 다음에 DB에다가 수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쓰기 전에 로그라고 해서 write ahead log라고 하는 답은 4번이 된다.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월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항상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10.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의 14차시에서 왜 이런 월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체크포인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체크포인트는 전체 로그를 다 들여다봐야지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크포인트가 마지막 체크포인트가 수행된 이후가만 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회복할 때 절약하기 위한 기법이잖아요. 체크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뭐죠? 체크포인트가 딱 일어나요. 그럼 그때 뭘 해요? 현재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로그 레코드를 안정적인 저장장치에 기록을 해요. 메모리 남았으면 위험하니까 다 기록시켜요. 그 다음에 수정된 모든 버퍼 블록을 디스크에 반영해요.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메모리 이상에 안 있는 것들을 다 디스크에 반영해요. 왜? 위험해도 디스크에 디스크가 아니라 DBMS의 실패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로그 레코드를 체크포인트를 했다라고 하는 로그 레코드를 다시 또 기록을 해요. 요 세 가지 작업을 하는데, 다음 체크포인트 발생 주기를 결정한다? 아니요. 이건 누가 하죠? 이거는 시스템 초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 10.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4차 시에서 체크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1번, 2번, 3번 요 세 단계에서 뭘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세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 여러 개가 묶여있는 그런 형태의 묶음 문제인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로그 레코드가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트랜잭션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체크포인트가 발생해서 체크포인트 로그 레코드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다시 또 작업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기록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장애가 땅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체크포인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로그 레코드의 변경 사항은 디스크에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체크포인트 이후에 대해서는 디스크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상황에 따라 재실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의 로그 레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크포인트 로그 레코드에 있는 리스트 T에 올바른 것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체크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로그 레코드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일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아까 로그 레코드를 보니까 트랜잭션 0번부터 3번까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떤 게 그 중에 몇몇 개가 여기 들어갈까? 리스트 T에 들어가는 건 일단 뭐죠, 여러분들? 답은? 예.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체크포인트가 실행될 당시에 실행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트랜잭션의 목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로그 레코드 위쪽에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커밋되거나 어플로드되지 않은 리스트의 트랜잭션의 리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뒤로 돌아가서 우리 아까 보니까 체크포인트가 일어날 당시에 실행되고 있던 트랜잭션은 T0과 T2죠. 둘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네 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2.4절에서 체크포인트가 무엇이며 체크포인트가 발생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14차시에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에 발생되는지 또는 저장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관련된 문제 비슷한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위 로그를 통해서 리드를 수행해야 하는 형태의 트랜잭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리드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리드를 한다는 얘기는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밋이나 어벌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체크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실행된 건 이후에 그 사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종료된, 즉 커밋이에요. 또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어벌트를 얘기하는 거죠. 된 것들이 뭐가 있죠? 보니까 T1은 정상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0이 정상적으로 어벌트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재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통해서 리드를 해야 되는, 재실행해야 되는 것들은 답은 무엇이겠죠?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두는 뭘까요? 언두는 끝나지 아직 않은 것들을 원자상에서 복구를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뭘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잘 이해 못하시겠다, 모르시겠다 라고 하면은요, 10.3.2절에 가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강의 14차시에서도 보면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회복을 시킬 때 어떤 것들을 리드 또는 언두 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한번 다 맞춰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5, 6문제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